크리스천 문학나무 2017 가을호 특집 문학박사 유승우 시인의 나의 삶 나의 시 1. 나의 유년과 어둠의식 6.25 전쟁이 1950년에 있었으니 벌써 67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12살의 소년이었던 나는 이제 79살의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일 같으면 그때의 기억을 다 잊었으련만 나의 경우는 더욱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마음과 몸의 전쟁의 상처가 깊이 새겨져서 68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향은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입니다. 북한 강가의 산골 마을입니다. 요즘 유원지로 유명한 남이섬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소지주였던 아버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토지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에 땅을 다 뺏기면 거지가 될 터인데 라며 걱정하시다가 1948년 12월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춘천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형이 학교를 그만두고 돌아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형은 21살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엔 초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가평 20리길을 통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중학교는 춘천에나 가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 나이에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949년 11살의 나이로 가평 국민학교 4학년에 입학했습니다. 1, 2, 3학년은 그냥 뛰어넘은 것입니다. 형은 자기가 늦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창피했던지 나를 4학년에 억지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천자문, 계몽편, 동몽선습, 명심보감까지 배웠기 때문에 한자 실력은 제법 있었으나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수학, 과학, 사회 등은 거의 백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음악 같은 것은 음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의 4학년 1학기 성적은 50에 43등이라는 내 생애 최저의 석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4학년 2학기 성적은 50에 9등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5학년부터는 반드시 1등을 할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5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 6월 26일 월요일에 학교에 가려고 십리를 걸어서 나루터에 왔을 때 저쪽 가평 쪽 나루터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는 전쟁이 터졌으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포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즐거워서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이렇게 놀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줄기줄기라는 김일성 찬양 노래까지 신나게 부르며 놀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청년들을 의용군이란 이름으로 징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형은 공산당은 곧 물러가게 될 것이라며 마을 청년들을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반공 빨치산 대장이 되었습니다. 인민군이나 내무서원 한두 명 혹은 너댓 명이 우리 마을에 왔다가는 이들에게 얻어맞고 총을 뺏긴 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완전히 공산당의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의 형의 말대로 인민군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물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추석이 지나고 음력 8월 21일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밝기도 전에 후퇴해 가던 인민군 250여 명이 우리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내무서원 50여 명이 합세해서 우리 마을은 온통 공산당으로 뒤덮였습니다. 소나 돼지나 닭 등 가축이란 가축은 다 잡아먹었고 청년이나 좀 젊어 보이는 40, 50대까지도 남자는 다 끌어냈습니다.
나의 형이 빨치산 대장이었으므로 우리 가족은 몰살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끌려나가면서 나에게 자꾸 눈짓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도망가라는 신호임을 눈치챘습니다. 어른부터 끌어내느라고 어린 나에게 소홀한 틈을 타서 뒷문으로 빠져나와 뒷동산을 거쳐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 좁밭에 숨어버렸습니다. 새벽부터 좁밭에 숨어서 밝아오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좁밭 고랑에 누워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우성 소리가 들리면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날 남자 32명과 여자 6명이 우리 집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이들은 온종일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때마다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인민군은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내무서원들은 마을 사람들을 한 줄에 매어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총소리를 내면 국군이 올지 모른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음력으로 1950년 8월 21일은 양력으로 10월 2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입할 수복이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12살이던 1950년 음력 8월 21일 새벽에 후퇴해 가던 인민군에게 끌려가 학살당했다. 형수와 누님도 함께였다. 이날이 양력으로는 10월 2일이니 서울은 이미 수복된 뒤였다. 아버지는 1948년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참말로 고아가 되었다. 내가 고아가 되다니 부끄러워서 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슬픔보다 고아라는 부끄러움 때문에 나는 집안에서 혼자 울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부끄러움은 외로움이 되고 외로움은 다시 캄캄한 어둠이 되어 나는 밤마다 어머니 무덤 앞에서 바위처럼 울음을 삼켰다. 울어도 울어도 소용없었다. 바위보다 더 어쩔 수 없는 아득함, 삶과 죽음의 절대 거리. 이젠 어머니 모습도 떠오르지 않는다. 나에겐 어머니의 사진도 한 장 없다. 어머니의 제삿날도 잊고 지날 때가 있다. 그런데 1999년 6월 25일에 어느 TV에서 6.25의 노래가 들려왔을 때 내 가슴 속에 50년 동안 엎드려 있던 바위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오래오래 울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 전문. 그날 밤이 되어서야 나는 좁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그대로 도깨비집과 같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소와 돼지 그리고 닭까지 모두 잡아먹었고 마당엔 끌려온 사람들을 매질한 피 묻은 몽둥이가 저승사자의 지팡이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나는 얼이 빠지고 넋이 나가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머니, 형수, 18살짜리 나의 누님이 끌려가 죽었습니다. 5살과 3살짜리 조카가 있었는데 15살 난 내 바로 위의 누님은 우는 조카의 둘을 업고 걸려서 이웃에 있는 우리 외가에 가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고아가 된 동시에 5살짜리 조카를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국군이 들어왔고 산에 숨어있던 형이 내려와서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집집마다 장례를 치르느라고 온 마을이 울음바다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 아버지의 죄치 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남 삼녀를 두고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전 어머니 소생의 형님 한 분과 누님 셋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위해 18년 연하에 내 어머니를 죄치로 맞은 것입니다.
첫 누님은 나의 어머니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2살 아래인 딸과 4살 아래인 아들 그리고 나머지 2딸의 어머니가 되어 그들을 다 결혼시키는 큰 일을 치르셨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16의 어린 나이에 18년 연상의 남편과 전실소생 4남매를 떠맡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첫아들을 낳아 돌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새 집을 짓고 소시를 드렸습니다. 재취로 시집와서 첫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돌이 되자 씨앗을 보게 되었고 막내인 내가 10살이 된 1948년에 38세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며 40세에 학살당함으로써 겨울 들판처럼 춥고 쓸쓸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처럼 기구한 어머니의 운명이 내 운명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것입니다. 겨울의 흰 달빛 속에선 내 모든 뼈마디가 희게 운다. 밝은 달이야 무슨 죄가 있겠냐만 젊은 나이에 씨앗 본 우리 엄마 쓸쓸한 빈 자리와 밤을 새울 때 마당가 대추나무도 제 그림자를 붙잡고 밤새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슬픔이 지극하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듯이 어둠이 더 어두워질 수 없을 때 제 몸을 불태워 달빛이 된다. 아픈 달밤을 새우다 엄마는 나를 낳고 나는 외로운 아이 30년을 두고 발끝에 긴 그림자를 키우며 산다. 그림자 1 전문. 나의 첫 시집 바람변주곡에 실린 작품입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아프고 외로운 운명이었으며 시인으로서의 나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내 첫 시집에는 그림자 연작시가 18편이 수록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수가 돌아가시자 우리 집에는 살림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집 가서 과부가 된 사촌 누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가사를 돌봐주었습니다. 나의 형도 나와 마찬가지로 혼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나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비극의 1950년도 저물었습니다.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우리 국군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이제는 피난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공산군을 만났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5살짜리 조카를 얻고 내 위에 누님은 3살짜리 조카를 얻고 사촌 누님은 가사 도구를 이고 형님은 먹을 양식과 남에게 맡겼던 소를 찾아 끌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나는 하루도 못 가서 발에 상처가 생기고 가래톱까지 생겼습니다. 중공군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어느 고개 밑에서 우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포위에 들었습니다. 그때 국군은 없었고 일반 사람들만 포위에 들었습니다. 피난민으로 가득한 마을을 향해 중공군이 총을 쏘아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아비규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엄마는 총에 맞아 쓰러지고 애는 눈 위에서 울다가 얼어 죽고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형이 여기서 다 죽을 수는 없다. 아무리 중공군이라도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잡히면 죽는다. 나는 앉아서 죽으나 도망가다 총에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라. 나 혼자 도망갈 거다. 라며 어둠 속으로 달아나고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중공군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도 추웠습니다. 북한강이 꽁꽁 얼어붙었고 얼음 위로 군인 트럭이 달리고 중공군이 다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온 천지는 눈으로 덮였고 그 눈을 밟고 피난민이 계속 밀려갔기 때문에 길은 모두 빙판이 되었습니다. 그 눈 위에 총 맞아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이 즐비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중공군이 통역을 앞세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피난을 가는 거요. 왜 피난을 가는가? 중공군이 오면 다 죽인다고 해서 가는 거요. 이런 대화였습니다. 통역의 말이 중공군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운 얼음길을 더듬거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끌던 소도 내가 끌고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고 지내던 곽상영이란 노인의 집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은 유엔군의 비행기 때문에 밤에만 전선을 향해 행군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한강이 얼어붙어서 행군의 통로가 되었고 밤새도록 행군을 하다가 날이 밝으면 강가의 마을로 들어와 밥을 해먹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두워지면 일선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중공군의 장교는 말을 타고 다녔으며 꽤 큰 권총을 차고 있었고 사병들은 방망이 수류탄을 허리에 빙 둘러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불을 켤 수가 없었으므로 중공군이 떠나면 곧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동틀 무렵이면 중공군 맞을 준비를 했고 낮이면 나는 중공군 불침병과 노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지내는 중에 5살짜리 조카가 홍역에 걸려서 한 닷새 앓더니 죽었습니다. 광노인이 얼음 속에 갖다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애도 홍역에 걸려 며칠 앓더니 또 죽었습니다. 이 아이도 광노인이 묻어주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이 죽음의 겨울을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견뎌냈을까 싶습니다. 지금에야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흐려집니다. 중공군은 낮이면 하얀 보자기를 쓰고 다니다가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앉아서 비행기가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일반인은 일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철저하게 비행기를 따돌리고 공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중공군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소모기를 구하러 남이섬에 다녀왔습니다. 남이섬은 원래 일제 때 군수를 지낸 민모 씨의 소유였는데 6.25 전까지는 그곳에서 말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말먹이가 많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얼음 위에 덮인 눈 속을 걸어서 10리나 되는 그곳에 가서 소모기를 한 짐 지고 왔던 것입니다. 나는 젖은 발을 말리려고 오후에 햇볕이 따뜻한 마루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서향이어서 오후에 햇볕이 마루에 들었습니다. 가평 쪽에서는 비행기 소리와 폭격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광노인은 마당에 나가서 지나가는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고 안방에는 그 집 안노인과 나와 동갑내기 딸이 화로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고 건너방에는 나의 사촌 누님과 누님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자유로운 하루였습니다. 가평 쪽에서 폭격을 하던 비행기가 강줄기를 따라 우리 마을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호죽이라고 부르던 전투 폭격기였습니다. 이놈은 4대가 꼭 함께 다녔습니다. 광노인은 마당에서 나는 마루에서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앞에 오던 비행기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그 비행기 앞부리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내가 여길 때린다! 라고 소리친 바로 그 순간 나의 눈앞에서도 불이 번쩍이며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루와 안방 사이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며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마당에 있던 광노인이 마구간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위급할 때 어른만 따라가면 사는 줄 알고 나는 광노인을 따라 마구간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 순간 내 몸이 큰 충격으로 흔들리며 진한 화약 냄새가 온 몸을 감쌌습니다. 나는 우리 소가 고삐에 매어서 도망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마구간에 쓰러졌습니다.
4대의 비행기가 계속해서 기관총을 쏴댔고 광노인은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에 엎드려 응응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따라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광노인의 신음소리가 끝났습니다. 숨을 거둔 것입니다. 혼자 남은 나는 더욱 열심히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내는 소리도 아니고 괴로워서 내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심심하고 고독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총에 맞는 것은 결코 아프지 않았습니다.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인지 온몸이 땅으로 잦아드는 것 같은 나른한 피로감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하며 행복할 정도로 고독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열심히 신음소리 아닌 행복한 콧노래를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초가였던 본체와 마구간엔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엔 불똥이 떨어졌지만 뜨거운 줄도 모르고 흥얼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사촌 누님이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윤식이 죽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의 본명은 유윤식. 그때서야 나는 눈을 뜨고 나 안 죽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내 손이 왜 이렇게 됐니? 라며 누님이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내 손을 보았습니다. 왼쪽 손목과 팔꿈치 중간쯤 아래가 모두 부서져 나가서 힘줄 하나가 길게 늘어진 끝에 손바닥이 매달려 뒤뚱거렸습니다. 피가 방바닥에 흘러 넘쳤습니다. 이젠 네가 죽을 차례구나. 우리 같이 죽자. 네, 같이 죽어요. 사촌 누님이 방바닥에 나를 누이고 자기도 내 옆에 누웠고 내위 누님도 곁에 눕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죽는다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불꽃이 방으로 혀를 들이밀었고 연기가 맵게 코로 들어와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편안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도 없이 나른한 편안함만이 나를 감쌌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 사촌 누님이 혹시 살지 아니 우리 살자 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살아요 라며 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선 자기 앞치마를 풀어서 내 팔을 싸매고 마루 쪽으로는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나갈 수가 없어서 길 쪽으로 난 퇴창문으로 기어 나가더니 등을 들이대고 나에게 업히라고 했습니다. 나는 업혔고 그 길로 큰골이라는 화전윈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사촌 누님은 13살짜리 나를 업고 3km가 넘는 그 길을 어떻게 달려갔을까? 삶의 본능이 그렇게 큰 힘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같이 죽자고 해놓고도 불꽃이 방 안으로 혀를 들이밀자 살자고 한 것이나 창문으로 기어나가 나를 업고 달려간 것이 다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전민의 통나무집에서 18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내가 폭격을 당할 때 거기서 죽은 우리 소를 마을 사람들이 잡아서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겨울을 살았습니다. 광노인네 세 식구는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친 지 18일 만에 중공군은 퇴각하고 국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1. 어린 것들이 커가면서 바람소리도 그냥 안 들린다. 초겨울 어린 바람이 밤새도록 칭얼대며 문을 흔들면 잠자리가 불안하다. 저렇게 밤새도록 설리 울며 아빠를 부르는 아픈 소리. 빨갛게 언 고사리 손은 네 집 어린애 망령일까. 일사후퇴 때 눈 속에 버리고 간 아가들의 울다 얼어 죽은 마지막 울음소리. 초겨울 어린 바람이 되어
이제 겨우 눈 뜨는 부성의 내 가슴을 흔들며 밤을 새워 울고 있다. 2. 일사후퇴 때 폭격에 끊긴 내 왼손목. 빈 소매 사이론 20년 동안을 쓸쓸한 바람이 분다. 내 몸의 부분 중에서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어린 손목.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고 내 주위를 떠돌고 있다. 바람이 불면 나보다 나를 떠난 어린 손목이 먼저 시리다. 불안한 잠자리, 어느 꿈속에서 어린 손목이 제자리에 와 붙어서 어린 것들을 안아 올리고 꽃을 꺾어주다가 바람 소리에 잠을 깨면 빈 소매 사이로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 변주곡 전문. 국군이 들어온 다음에 나는 국군 부대에 찾아가서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국군 부대에는 나 같은 중상자를 치료할 만한 약품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평 쪽에 있는 카나다 군부대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식당 책임자라는 뚱뚱한 병사가 어기죽거리며 다가오더니 나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갔습니다. 자기 침대 옆에 야전 침대를 하나 펴주고는 그것이 내 침대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한아름 가져다 주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병원 텐트로 가서 자기의 하우스보이라면서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상처에서 시커멓게 썩은 살을 뜯어내고 뼈 조각을 추려낸 다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치료하니 붓기도 빠지고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사가 통역을 시켜서 나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어머니가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면서 자기를 파파상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며 자기가 자기 나라로 갈 때 나를 데리고 가서 고무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초콜릿 같은 과자도 실컷 먹고 고기와 빵 그리고 찐 감자를 버터에 비빈 것도 마음껏 먹으며 열심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2주쯤 지냈을 때 도망갔던 형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형에게 저 사람의 아들이 되어 캐나다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이 울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병사가 누구냐고 해서 형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형 따라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전쟁을 겪으면서 어머니와 형수 그리고 누님을 잃었습니다. 어린 조카 둘도 눈 속에 묻었고 내 왼손목도 잃고 외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목 하나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의식 속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폭격을 당하고 화전민의 통나무집에 누워있을 때 내 다친 왼팔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무서운 공포감이 온몸을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을 때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비행기 소리를 듣기 전에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내 다친 팔목이 먼저 비행기 소리를 듣고 경련을 일으키며 공포에 질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이때 5감보다 빠른 6감이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신비는 나의 생각보다 훨씬 멀고 깊었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까지 낳았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둘째가 나를 꼭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 둘째가 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밖에 나가 놀던 애가 새파랗게 질려서 울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 없었으니까 그 광경을 못 봤습니다. 처음엔 왜 그랬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비행기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 소리의 공포, 그것도 유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왼쪽 손목을 잃은 뒤에는 오른쪽 팔만 흔들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걷는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왼팔은 고정시켜 놓고 오른팔만 흔들며 걷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를 가장 닮았다는 넷째에게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놈은 오토바이 소리에도 자지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신비는 멀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첫 시집 바람 변주곡의 세계는 전쟁의 상처와 불구의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내 의식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빛을 향해 일어서다. 나는 경희대학을 졸업했지만 시는 박목월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한양대학 국문과에도 대학원이 인가되었으니 그리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경희대 대학원으로 진학하라는 조병화 선생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한양대 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조병화 선생님께서는 배울 때마다 유구는 나를 배신했어 라며 섭섭해 하셨습니다. 내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목월 선생님께서 대학에 시간을 마련해 줄 테니 강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학의 강사보다는 고정적인 직장을 원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가정교사를 하면서 마친 나는 이제 남의 집 눈칫밥이 아닌 내 밥이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교무처장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원하는데 국어교사 자리를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 8명이 응시하여 나 혼자 합격했고 나는 1회 졸업생으로서 국문과 1호 석사이며 초대 조교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 교무처장에게서 한양중학교에 국어교사 자리가 하나 있어서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를 보낸다고 말해놨으니 가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양중학교 국어교사로 나의 사회생활은 시작했습니다. 1966년 3월이었습니다. 나는 낮에는 한양대학교 국문과 조교로 근무하고 오후 5시부터는 한양중학교 야간의 국어교사로 출근했습니다. 실은 내가 대학의 강사를 포기하고 중학교 교사가 된 것은 결혼을 해서 나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조교는 그때 무급이었습니다. 빛을 향해 일어서는 파도에 허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림자. 높은 파도일수록 큰 그림자를 낳는다. 거북이처럼 육지를 향해 기어오는 파도여 파도여. 거북이처럼 바다를 덮고 기어다니는 어둠이여 어둠이여. 결국 이 추운 계절에 깊은 속 바다의 어둠까지 기어나와 내 가슴에 등불을 끄고 이 캄캄한 바다 위에서 나는 그림자를 키우며 산다. 그림자 2 전문. 나는 1967년 6월에 결혼자금을 위해 10만 원짜리 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탈 번호가 4번이니까 9월에 타가지고 10월쯤 결혼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계획대로 나는 그해 10월 28일에 결혼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는데 8만 원을 먼저 주고 2만 원은 결혼식 비용으로 쓸 작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른 뒤 부조금으로 2만 원이 안 들어오겠느냐는 계산에서였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부조금은 2만 8천 원이나 되었습니다. 전세금 2만 원을 마저 주고 나머지 8천 원 중에서 5천 원을 떼어 내 결혼을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을 재우고 먹인 형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형수님이야말로 나에게는 어머니보다도 더 소중한 분입니다. 6.25 때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형수님 자리에 전쟁통에 제치로 들어와서
외팔이 시동생을 키워준 분입니다. 형님은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군에 입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없는 집안에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외팔이 시동생을 보살펴준 분이며 등록금을 못 내고 학교에서 쫓겨왔을 때는 나를 안고 같이 울어준 분이며 친정에 갔다가 차비라도 주면 숨겨가지고 와서 내 운동화를 사주신 분입니다. 이런 형수님이 위장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어린 6남매를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10만 원짜리 전세방에서 일금 3,000원으로 새살림을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짜리 전세방은 한옥의 문간방이었는데 가로 6자, 세로 7자에 부엌도 없었습니다. 문간방이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문간에 연탄 아궁이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조그만 옷장 하나 놓고 한 옆에 책 몇 권 쌓아놓고 둘이 누워 자면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쌀 한 말 들여놓고 냄비와 수저 몇 벌 사고도 돈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형수님을 모셔다가 평생 처음이라는 구두를 한 켤레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형님이 1970년에 마침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 조카가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그 아이는 내가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침이 빙하의 부엌을 서성거리며 몇낮에 빛을 빈 밥그릇에 담는다. 옷 벗은 나무, 단칸 전세방의 가난한 면적에서 벽을 짜 올리노라면 절망과 희망 사이 서거기는 바람결, 추운 미소가 아내의 손을 잡으면 아직 눈바람 칭얼대는 들판, 바라의 아픈 손을 흔드는 겨울 가지에서 2마리 까치가 날아오른다. 시린 생화를 맨발로 밟으며 입성을 주워 모을 때 바람을 피하며 까치는 들판을 건너서 날고 안다 우리는 까치의 바람을 뚫는 시린 부리와 여린 깃털에 맺히는 결빙을 바람 햇볕을 앞질러 달려와 들판을 가로질러 문을 닫으면 감금되는 내 노력. 그때 날아오르는 까치 부리로 문다. 추운 하늘을 달빛처럼 미끄러지는 내 언어를. 이제 요만큼의 거리로 부엌에서 다가오는 아내. 보아라. 문 밖에서 울어대는 생활. 지친 날개로 몇낮에 빛을 몰고 오는 까치를. 신은 있었다. 파랗게 피어오르는 구공탄처럼 우리를 구제하면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다. 겨울아침 전문. 나는 1966년에서 1979년 2월까지 한양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79년 3월에 인천전문대학으로 옮겼으며 1980년 3월에는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전임 강사로 옮겼습니다. 이때의 나는 네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외팔이 고아 소년이 가정을 이루어 가장이 되었으며 1980년도에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1988년에는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직 경력 39년 6개월로 2005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벌써 퇴임한 지 12년이 흘렀고 2018년 곧 내년이면 내 나이 8순이 됩니다. 이제까지 시집 9권을 펴냈고 연구저서 5권을 출간했으며 시인 유승우라는 사랑과 믿음의 자서전도 출판했습니다. 딸아이들 넷도 다 출가해서 잘 살고 있으며 손자 셋, 손녀 둘도 잘 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내의 얼굴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에서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할 땐 울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가 봅니다. 빈 소매가 부끄러워 사람 만나기를 꺼리던 외파리 고아 소년이 이토록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첫 시집의 표제가 된 바람 변주곡에 일사후퇴 때 폭격에 끊긴 내 왼손목 빈 소매 사이론 20년 동안을 쓸쓸한 바람이 분다에서 보듯 나의 청소년 시기는 빈 소매 사이로 부는 쓸쓸한 바람뿐이었습니다. 그 쓸쓸한 바람의 내용은 부모도 없고 팔도 없는 외파리에게 시집올 여자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이 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1967년 10월 28일에 박목월 선생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금년 2017년이 결혼 50주년입니다. 나는 아내로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결혼 초에 나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연부를 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계룡산 시원사의 노스님에게 불경과 논어 대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부를 하면 아내가 가위 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깨워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검은 그림자가 목을 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가위 눌리는데 연부를 그만두어야겠다고 하고 열심히 논어와 대학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에 암사동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첫 주택입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할 일 없이 서성거릴 때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종소리에 끌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강요하지 않고 나를 위하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것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갔다 왔다고 했더니 아내는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부릅니다. 예, 아내가 대답합니다. 목마른 그리움을 전하면 촉촉한 대답으로 죽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세상은 막막합니다. 사막처럼 목이 마릅니다. 부르고 대답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서로를 줄이며 삽니다. 사막 전문. 나는 아내와 1961년도에 알게 되었고 6년 동안 편지만 주고받다가 1967년에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연애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편지의 서두는 언제나 아침에 당신과 헤어졌는데 벌써 당신이 보고 싶구려 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소. 연구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혀서 당신의 눈망울처럼 나를 들여다보고 있소. 내 마음은 비 오는 하늘을 날아 당신에게로 달려가고 싶소. 라는 투였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새로운 연애 감정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80의 마루턱에 오르면서 이제까지 부부가 해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라비가 된 시인이나 과부가 된 시인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서로의 그리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시, 끝행이 서로를 줄이며 삽니다. 입니다. 팔순의 마루턱에 오르면서 숨이 가쁘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고 아내와 함께하니 즐겁다. 여보, 내 손 꼭 잡아. 글쎄, 어느 마루턱까지 손잡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느 마루턱까지 전문. 깊은 산속입니다. 맑고 깨끗한 샘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못 이겨 하늘을 향해 동그랗게 웃습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하늘이 그 동그란 웃음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샘 전문. 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상력이며 상상은 우리말로 그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그리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는 힘은 없음을 느낄 때 더욱 풍부해집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부모의 모습만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서도 연인이 없는 남녀는 연인의 상만을 그립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리는 것은 그리움이고 선과 색채로 그리면 그림이 되고 말로 그리면 시적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C.D. 루이스는 시적 이미지는 말로 그린 정열적 그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정열적이란 말은 강렬한 그리움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움은 곧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곧 강렬한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예술 작품 곧 시와 노래와 그림은 그리움이 열매 곧 사랑의 열매이며 사랑의 열매는 바로 영혼의 열매입니다. 특히 기독교 시는 사랑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는 아내를 향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내 시의 원천이며 함께 있어도 늘 그리운 사랑의 원천입니다. 원천은 샘이란 뜻입니다. 내 사랑의 원천은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크고 맑은 눈입니다. 그래서 샘이란 작품을 인용하고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